안녕하세요, 윌러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홍유릉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저와 인연이 있는 권 회장님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홍유릉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년 시절 이 동네에 살았으며 홍유릉이 당신의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당시 인민군들의 보급기지가 홍유릉 앞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민군들이 보물이나 유물을 훔치기 위해 홍릉을 파헤치려고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퇴각하는 바람에 인민군의 홍릉 도굴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유릉은 조선 마지막 왕인 고종과 순종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고종의 능은 홍릉, 순종의 능은 유릉이기 때문에 이곳을 홍유릉이라고 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잠들어 있는 홍릉의 국세는 매화 낙지영이라고 하며 명성이 있는 훌륭한 자손이 나오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종의 자손에서 그에 걸맞은 자손이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릉은 애당초 생기가 없는 흉지인데 이곳을 그럴듯한 풍수용어로 포장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해서 오늘은 홍유릉을 배경으로 무령론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릉의 국세가 매화향이 사방에 퍼지는 매화 낙지영이라고 하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용어는 주변 형세를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사람이나 동식물로 비유하고 구분하는 것으로 풍수에서는 무령론 또는 형국론이라고 합니다. 금닭이 알을 품는 금계포란형, 선녀가 발을 씻는 옥녀세족형, 말이 목을 축이는 갈마음수형 등 형세에 따른 형국 명칭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풍수에서 진열은 뒷전이고 무령을 앞세운 나머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형기풍수를 아무리 오래 공부했어도 자신있게 진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열을 찾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 무령론을 앞세워 의뢰인을 현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금계보란형이 내포하기는 현학적 뜻을 생각하면 누구나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명당이라는 말보다 당신 조상이 모셔진 자리는 거부가 나오는 금계보란형이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의뢰인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문구 정도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령을 논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산을 놓고도 제각각 다른 소리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산 능선을 보고 누구는 호랑이 등이라고 하고 누구는 멍멍개 등이라고 하니 무령론은 과연 10인십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고 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속담이 풍수인들 입에 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령론에 입각하여 진열을 찾고 점열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개를 잡아먹기 위해 호랑이가 숲을 헤치고 나오는 형국을 맹호 출림형이라고 하는데 맹호 출림형의 진열은 사냥감을 낚아채는 호랑이 앞발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냥감을 노려보는 호랑이 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무령론에 입각하여 진열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적작용의 산물인 진열을 단지 산의 형태를 보고 혀를 찾고 점열한다는 것은 접근 방법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무령이란 산세를 보고 그 국세의 기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진열을 찾고 점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홍릉에 왔으니 명성황후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는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몹쓸짓과 죽임을 당하고 시신마저 불살라졌습니다. 화장한 유해는 2년 뒤 청량리 숭인원에 모셨다가 1919년 고종이 승하자 이곳 홍릉에 고종과 함께 합장을 하였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능한 고종을 쥐락펴락해가며 명성황후가 정치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백성은 극심한 수탈에 시달리고 또 조선 500년을 망하게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진령군이라는 무당입니다. 민왕후의 친정 일가들이 90군데의 녹봉을 횡령하자 90군데의 병사들이 민왕후와 민씨 일가를 죽이기 위해 난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난이 일어나자 민왕후는 궁녀로 변장하여 충주 장호원에 피신합니다. 피신처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민왕후와 무당 박씨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무당 박씨는 민왕후가 언제 환궁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민왕후는 박씨 무당과 함께 환궁합니다. 그러자 고종은 왕자나 종친 또는 많은 공적 있는 신하에게 내리는 군호를 박씨 무당에게 내렸는데 그것이 진령군이라는 군호입니다. 조선 역사상 여자이면서 또 무당이 군혼을 받은 것은 전무후무했으며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황현 선생의 매천야록에 기록된 내용을 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왕후가 아픈 곳이 생기면 박씨 무당이 손으로 어루만져주면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날이 민왕후의 사랑이 깊어지고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박씨 무당이 민왕후에게 나는 관성제군의 딸이니 마땅히 묘를 지어 정성껏 받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풀이하자면 무당 스스로 자기가 관운의 딸이니 사당을 지어서 받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왕후는 그대로 따랐답니다. 그리고 무당은 아무 때나 대궐에 들어와 고종과 민왕후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상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금은모화를 받았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수령 방백이 정해지고 일부 조정 대신은 그녀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매로 부르기도 하고 또 수양아들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기우이겠지만 오늘 홍릉에 와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생각하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버랩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도 또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도 뉴스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꼬리표처럼 도사, 무속인, 역술인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사든 무속인이든 역술이든 누구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평소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5년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진령군과 같은 자에게 휘둘렸던 고종과 민왕후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만사형통한